네, 제일 첫 번째 주제죠.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저희가 이제 지난주 시작하기 전에 86번가에서 짚어드렸었던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월 말이기도 하지만 월 초로 넘어가는 주간이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볼 게 많았던 한 주이다. 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중에서 클라이막스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가 아니었냐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뭐 한국 수출입 데이터, 소비자 물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신 데이터 나오는 거, 미국의 고용 ADP하고 월간,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 그 다음에 이제 비제조 쪽 데이터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고용 쪽 계속해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서는 뭐 이제 좀 더 보자면 인프라 법안 어떻게 되어가냐, 부채 한도 협상 12월 중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그 이제 비대면 회담한 이후에 대중 관세를 좀 낮추지 않겠느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 예, 요런 부분들까지 좀 보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월요일에 가시게 되면 일단은 주말 동안에 나왔던 겁니다. 사실 주말이라기보다는 금요일 밤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금요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기억나시는 게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라파엘 보스틱 연준 위원이 나와가지고서는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서 그다음 내년에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매파적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라파엘 보스틱이라고 하면은 꽤나 중량감 있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차기 연준 의장 결정이 다 되었지만 차기 연준 의장 배팅 사이트 요게 이제 그 캡처를 한 내용인데 5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차기 연준 의장으로 특히나 이제 그 현직으로 지금 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3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꽤나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파월이 의장, 브레이나드가 부의장으로 이제 영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브레이나드가 맡고 있던 은행 감독 부의장 자리, 요 자리가 비게 되는데 요 자리를 요 자리에 대한 후보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력 후보 중에 하나가 보스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이제 중량감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충분히 느낌이 오시겠죠. 근데 이제 이 보스틱이 그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고 2022년도에는 1에서 2회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준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는 테이퍼링을 연기한다든지 금리 인상을 늦춘다. 그러니까 긴축을 늦춘다. 이거는 좀 어렵다. 이런 일은 벌어지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한번 재확인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이제 과도했었나? 그런 반발심 매매가 좀 들어왔던 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증시나 유가가 모두 상승했어요. 이때 유가 뭐 WTI 13%씩 금요일에 원래 빠졌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에는 상당 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남아공 쪽에서 계속 소식들이 들려왔죠. 처음 발견된 곳이니까.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염력은 더 강하지만 증상은 좀 경미한 마일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니까는 우리가 오미크론 너무 걱정했나 봐. 이러면서 이제 다시금 좀 좀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났죠. 근데 이제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좀 어땠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락다운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시장이 안도감을 줬었던. 그러고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원에 출석하기 전에 하루 전날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제출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 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고용과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하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이거 뭐 저희 코로나 이미 지금 2년째 겪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사회적 거래두기 뭐 이런 거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공급망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그래 버리면 이 공급망에서 뭐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뭐 하다못해 뭐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상당히 나쁜 결과물을 초래합니다. 뭐냐 하면은 경제는 나쁘고 인플레는 올라가고 네, 안 좋죠, 그거는. 어쨌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꼭지를 뗐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두 번째 꼭지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분할 재상장이 되었죠. 텔레콤하고 스퀘어로 나눠서 상장이 됐는데 재상장하기 직전의 시가총액이 22조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봐서 두 회사 시총의 합계가 21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재상장되고 첫날에는 뭐 한 1조 정도 더 높았다가 지금 한 5천억 정도 더 낮아지.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이콥 루 전 재무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요 인물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중국 관세를 없애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86번가에서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대중관세 인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목요일에 제니 델런 현 재무장관도 같은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대중관세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요, 사실 전현직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이미 또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회담도 했고, 요런 거는 사실상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관세는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가 달려 있는 거지, 이거가 이제 인하되는 부분은 거의 좀 확실시 된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이콥 루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제니 델러는 어느 정도 좋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표현 중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대중관세 인하가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인플레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해보면은요. 5월 29일 날에 86번가 라이브에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중관세 인하가 있을 것 같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하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가 높으니까 본인들의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조치, 대표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결자 해제하면 되는 대중관세 인하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미국이 관세 조치하는 부분이 이 정도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 뭐 이제 2,500억 달러, 1,200억 달러 이런 상품에 대해 갖고 관세를 25%, 7.5%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이미 이게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나왔었던 자료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만약에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가지고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연준이 보고 있는 물가지수죠. PCE 물가지수에 0.4%포인트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대략 한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절반인 2,500억 달러에 대해 25%, 그리고 또 2,500억의 절반인 1,200억 달러에 대해서 7.5% 관세가 현재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이제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면 0.23%포인트 정도 지금 PCE 물가지수에 요 당시 지역 연준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0.23%포인트 정도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때는 말씀을 드렸었죠. 연준이 이제 목표라는 게 2%이기 때문에 0.23이라는 거는 여기에 11% 정도 되는 것이니까 꽤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철폐될 경우에는 인플레 관련해서 연준이 상당한 재량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인플레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고, 그게 좀 최근에 보면은 확산되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0.23%포인트가 소위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 지금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년 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상황 진행,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보면은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면적으로 지금 매겨지고 있는 걸 다 철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중 표적 관세 배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멈춰 있는데 요거를 재개해서 표적 이제 그 품목별로 해가지고서 그 중에 요거는 계속 관세 매기고 요거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니까 관세를 없애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없애자 하는 품목을 늘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철폐해버리면 이제 협상이 끝나는 건데, 좀 여지를 남겨놓고 계속 관세를 매기고 있으면 중국 쪽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갖고서 또 미국이 바라는 거 하나를 툭 집어넣어서 협상하고, 그러니까 협상에서 우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약점을 좀 잡고 싶어서 남겨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대중 표적 관세 배제 절차란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대중 관세를 부과하니까는 많은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 조달하기 힘들고 이거 잘못하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니까는 일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요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관세 부과를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있느냐, 대체 조달이 이게 가능한 거냐, 중소기업과 고용에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이제 기준을 삼아가지고서 당시에 549개 품목에 대해 갖고서는 관세를 배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말에 만료가 됐고 21년에는 이게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549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가 지금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정상회담 하기 전으로 해가지고서 요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 실제로 지금 그 미국의 USTR에서는 뭘 내렸냐 하면 10월 1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업계에 이제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 관세 배제를 요구를 해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그 요구가 합당한지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요 절차를 이미 밟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중 표적 관세 배제 절차 부활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 과거에 면제해줬던 549개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애플워치나 모터, 컴프레셔, 청소기, 자전거, 가방, 의류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549개에서는. 그리고서는 지금 하는 얘기로 이제 추가 품목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몇 차례나 지금 레터를 보내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국산 흑연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것들도 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날에는 이제 그 증시가 금요일엔 많이 빠졌었는데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파월 의장이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갖고서 상원에 출석해 가지고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매파 본색을 드러냈죠. 두 가지 키포인트죠.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속도를 낼 것처럼 이야기했고,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시적 단어를 삭제할 때이다. retire라는 단어를 써서 멘트를 했습니다. 이 두 개 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들렸고, 실제로 이제 파월의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부터 증시가 평온하다가요, 미국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때부터 급락세로 확 돌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날에도 수요일에도 같은 식의 발언을 계속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상원 출석, 요 내용은 뒤에 파월 매파 발언 꼭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그리고 나왔던 이제 유럽의 소비자 물가, 역시나,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좀 서프라이즈로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전월 대비 0.1% 상승이었는데 발표가 전월 대비 0.5% 상승. 그래서 전년 대비 4.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 쪽 대응에 있어가지고서 미국보다 조금은 나은 상황이었거든요. 빨리 긴축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유럽도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조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사실 지금 독일이 엄청나게 인플레를 2차 대전 이후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를 지금 독일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독일은 상당히 매파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요나에 그래가지고서 미국 증시는 다시금 파월의 발언으로 많이 빠졌었던 하루였었고요. 금리도 이제 그러니까는 안전자산 선으로 확 빠졌었죠. 10년물 금리가.
다음으로 이제 12월로 넘어가가지고서요.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다 이제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수입은 제가 보니까 잘못 적었네요. 이게 잘못 적어서 네 못한데 어쨌든 수출입이 모두 다 이제 호조세를 보였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증시도 호조를 한국 증시가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서 좀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좀 호조를 보였고요. 나 한국 쪽 보시면은 좀 독특했던 거는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은 다음 달 10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결정이 날 예정이다라는 게 나왔고요. 근데 이 방식에 있어가지고서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일단은 몇몇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인적 분할이 유력하다인 거고 그 다음에는 몇몇 기사들에서는 아니다. 물적 분할이 지금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이 단어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이제 지배구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이제 말장난도 심하고 어렵습니다. 말도 평소저희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은 간단한데,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밑에 100% 자회사로 뚝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장사는 포스코 원래 하나였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포스코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포스코 지주회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지금 포스코가 자사주 23.26% 들고 있거든요. 요걸 그대로 지주회사 가지고 포스코 철강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지주사가 철강을 100%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들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나머지 포스코 케미칼이나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구조를 강판이나 가져가게 되겠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상장사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포스코 지주회사, 그 다음은 하나는 요번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된 포스코 철강회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스코를 1%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라고 하면은 물적 분할하게 되면 포스코 지주에서만 1% 계속 가지고 있는 똑같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포스코 지주에서도 1%, 철강에서도 1% 이렇게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면 지주사가 인적 분할한 철강에서 상장사를 13.26%를 가지게 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자회사들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설명이 그렇게 해도 이게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사실 설명이 그렇게 재능이 없는데 사실 이거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보면 더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보니까는 회사 측에서 물적 분할을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기사로도 나왔던데 이게 보니까는 좀 취합해가지고 보니까 크게 이제 봤었을 때 회사 측의 이유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을 내년부터는 법이 강화돼서 30%까지 지분 취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하게 되면 100%니까 30이 넘죠. 근데 인적을 하게 되면 13.26밖에 안 되니까 약 한 17% 정도를 더 사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포스코 지주회사가 현금을 바바바박 쏟아내가지고서 포스코 철강회사 지분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돈이 이제 있느냐라고 하면은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건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돈이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가 있겠죠. 대주주가 딱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서는 그 사업회사에 있는 지분을 현물 출자를 지주회사에 해가지고서 그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갖춰버리게 됩니다. 근데 포스코의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대주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으로 다 사야 되는 일단 제2전공법은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 인적 분할은 돈이 많이 드는 방법, 물적 분할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그 분할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총이 지주회사하고 만약에 물적 분할하면 똑같겠죠. 그렇죠? 일단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상장 요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 또 자회사고. 요거는 이제 지금의 시총이 일단은 유지된다라고 아카데믹하게 봐서는 가정이 되는데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양자가 3대 7이다 이러면은 포스코 지주회사는 지금 시총의 30% 정도 시총으로 많이 작아진 채로 일단은 거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의 걱정은 그렇게 분할해서 시총이 많이 작아지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적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하는 걸로 이제 좀 보이는데, 투자자들의 걱정은 이것이죠. 그동안에 보면은 물적 분할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기억나시죠? 몇몇 회사들 나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회사들의 주가를 나쁘게 만들었던, 실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주회사가 되어버리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던데 그걸 당연히 받게 되겠네. 거기다가 물적 분할해가지고서 100% 자회사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그 다음 한다는 얘기가 이 회사가 투자가 많이 필요한 회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장을 해야 돼요. 그래 버리면 100% 회사가 50%나 60% 회사가 돼버리니까 희석이 굉장히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상당히 지분 가치가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실제로 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나빴죠. 포스코도 제가 볼 때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주가 예외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향후에 여기다가 포스코 철강 회사를 IPO할 계획까지 발표를 한다면 더더욱 주가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포스코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봤었을 때 지주회사 전환 시 이게 주가에 좋을지 아닐지를 파악하는 몇 가지 기준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인적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적 분할하면 주가에 좋을 거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적 분할이 아니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자사주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주식 가치 평가를 할 때 자사주 가치를 인정을 잘 안 해주죠. 5% 10% 가지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소각을 안 하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소각이 돼 있지, 아니면 나중에 그게 다시 투자가 필요할 때 기업이 장내에 매도를 해버릴지, 그럼 오버행이 되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자사주를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자사주 산다 그러면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EPS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사주 가치가 보통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인적 분할하게 되면, 여기서도 보셨지만 포스코의 사례에서도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가 보통의,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넘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이제 자사주만큼 가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둘 딱 나눠요. 그러면 포스코 지주에서도 자사주가 13%가 생길 거고, 포스코 철강에서도 자사주 13%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에 어느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이게 명확하게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경우에 인적 분할하는 회사들이 요 자사주를 좀 이제 자의적으로 합니다. 자의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지주회사 쪽으로 넘겨버리게 되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 포스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 13%에 대해서 시장이 가치 반영을 안 해주다가 쪼개고 나면은 사업회사 지분 13%로 변환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사주로 봤었을 때는 별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던 그런 이제 자산이 갑자기 그래도 실체가 있는 자회사가 될 회사의 지분으로 바뀌게 되니까 뭔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더 실체를 갖추게 되니까 자사주가 많은 기업이 인적 분할하게 되면 가치가 좀 살아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순현금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사실요, 이게 지주사가 분할을 할 때 순차입인 상태면은 사실 이거는 크게 또 이것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순현금이 있으면 왜 좋으냐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현금 가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원이고 매년 100원씩 버는 기업이다. 그럼 PER 10배겠죠. 근데 이 회사가 순현금이 5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되게 좋으면야, 야, 시총 1,000원에서 순현금 500원 빼주고 500원 남은 거를 연간 버는 이익 100원으로 해서 PER 5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 순현금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지금 바로 나눠줄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할 데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시총이 1,000원이고 그 시총의 50%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별로 재평가를 못 받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분할을 해요. 3대 7로 분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주회사가 300원, 사업회사가 700원의 가치로
쪼개지게 되고, 가지고 있는 순연금은 보통 지주회사에 다 몰아주거든요. 지주회사한테 이 순연금 500원을 다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주사 시총은 300원인데 순연금이 500원이에요. 시총이 50%일 때는 별로 재평가해주기 싫다가 순연금의 거의 2배 정도, 그 시총의 거의 2배 정도를 순연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왠지 이거는 어느 정도 재평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연금이 많을수록 분할해서 지주사에 몰아주게 되면은 그나마 지주사가 바텀이 좀 생깁니다. 주가에서. 그러면은 이게 쪼개고 난 이후에 합산 시총에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히든 밸류가 있어야 돼요. 히든 밸류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즉 장부에 기록된 거는 뭐 100원인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가치가 1000원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가치가 훨씬 높은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들이 있으면은 지주사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뭐라도 한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한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그래 이 회사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지. 그렇게 이제 일단 각인이 되겠죠. 한 번 더. 그런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분할이라는 거는 주총을 거쳐야 돼요. 예, 특별결의 사안이고 참석한 주주의 무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많은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즉 지주사 전환이라는 거에 당위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 히든 밸류들에 대해 가지고서 기업들이 그동안 꽁꽁 숨겨놓고 있던 것들도 다 풀어서 좀 얘기해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밝은 미래 이야기들을 듣고 재평가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든 밸류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포스코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제 지주사 전환한다라고 하는 기업이 보이시면 요런 이제 4가지 항목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다시 포스코로 돌아와서 분할 한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총 통과가 과연 가능할지 이것부터가 일단은 미지수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하던 거 포스코는 왜 못해? 근데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기존에 30% 33%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총에서 3분의 2 표 얻기가 수월하죠. 근데 포스코는 지배주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짜로 지금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챌린징하다. 그래서 포스코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뭐 이런 비판을 하신 분들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아니 이미 지주회사 아니냐? 사실상에 왜 규제도 더 많은 지주회사 체제를 가려고 하는지 실익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낮게. 근데 뭐 별로 특이할 게 없는 게 나왔고요. 고용이 지금 중요한데 미국 ADP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약간 더 잘 나온.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이제 임팩트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 지표가 나왔는데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61.2였는데 발표가 61.1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60 이상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보기 힘든 높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높은 거를 지금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부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주문 관련된 거. 자, 신규 주문 지난달에 비해서 더 올라갔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주문 잔고는 지난번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60 이상이 강력하죠. 그 다음에 신규 수출 주문 같은 경우에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문 쪽이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다가는 경제가 좋다. 그런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교란 분야에서 조금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관측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가격이 이제 조금, 가격이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이죠. 85.7이라면. 제가 60 이상도 높다 그랬는데, 근데 여전히 80 이상이긴 하지만 좀 내려왔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그 공급망 교란하고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요거 이제 공급자 인도입니다. 요 지수가 어쨌든 70 넘는 굉장히 높은 숫자지만 좀 내려온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은 개선돼서 약간 리오프닝 돼서 생산 더 열심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용 쪽 보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코로나가 좀 미국이 내려오니까 돌아왔나? 그러면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모습이 조금 관측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자세히 보려면 IS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오고 나면 각 산업별로 간단하게 한두 줄로 코멘트가 나옵니다. 요 코멘트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2월 달 코멘트를 보게 되면 컴퓨터 쪽은 글로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고객 주문을 완료하는데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문 잔고 계속 증가 중입니다. 화학 쪽은 석유화학 공급망은 2021년에 여러 차례 기상 악화 이후 서서히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선. 근데 이유가 기상 악화가 없어져서래요. 운송 장비 쪽은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대량의 물량 감소가 있었다. 이 자동차 쪽이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 모든 투입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증가. 석유 석탄은 유가는 상승했지만 기업들은 추가적인 자본 지출을,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안 한다는 거고요. 현재 새로운 캐펙스 관련 주문도 없다라고 합니다. 가공금속 쪽 후판 여름 코일 가격이 정체기. 근데 가장 큰 과제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다라고 해요. 전자제품 여전히 다양한 금속의 부족을 겪고 있다. 플라스틱 수지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역시나 화학 쪽에서 개선이란 단어가 나오죠. 전자부품 리드타임은 여전히 이제 그 높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가구 쪽 사업 현황은 매우 좋지만 원자재 노동력이 부족. 고객 요구 부응하기 어렵다. 플라스틱 고무 쪽 11월에 에틸렌, 프로필렌 계열 수지 가격이 모두 하락. 플라스틱 수지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공급망 교란 해소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공통적입니다. 화학 쪽이. 가용성과 리드타임도 개선 시작. 그 다음 기타 제조 쪽 심각한 공급망 교란 겪고 있다. 그 결과 고객에게 제품 제공하는데 역사적으로 긴 리드타임 발생. 상품 커머더티 기반 인플레 압력이 만연하고 이러한 압력에 대처하는 전통적 투자는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해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기계 쪽 올해 첫 9개월간 3분기까지죠. 비즈니스 상황은 차트에서 벗어났다. 예상을 벗어나는 엄청난 상황이었던 거죠. 판매가 생산 능력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니까는 잔고가, 그러니까 재고죠.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객들은 놀랍게도 기꺼이, 그러니까는 이제 리드 타임이 늘어났는데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상품 그 제품 받기를. 그렇지만은 평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전에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갖춰서 착착착착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오더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난 6에서 9개월간 보였었던 그런 이제 속도로의 성장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장 속도의 모멘텀은 사라지고 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요, 경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추가로 더 강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화학 쪽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기상 악화가 잠잠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코멘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쪽의 세부 코멘트를 보고 든 생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급망 교란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꽤나 많이들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해운이나 항구 쪽, 이쪽에서의 개선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플레 내려올 거다. 빠르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인덱스죠. 요거 보시면은 최고점을 벗겨내지 못한 거지 살짝 내려왔다? 약간 내려왔다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요런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좀 빠진 거는 이제 드라이 쪽이죠. 그러니까 BDI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툭 꺼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조금 반등. 그래도 이제 고점에 비해 갖고서는 반토막 이상이 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들을 보시고, 이게 항만 혼잡도 개선이 되고, 이제 해운 쪽도 풀려나가나 봐. 뭔가 공급망 교란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거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변경된 거에 따른 눈속임이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로스앤젤레스하고 롱비치 쪽, 이쪽에 대기 컨테이너 선수가 지금 그냥 단순히 딱 들어가셔갖고서 몇 척이냐 딱 이렇게 그냥 계산된 거 나온 거, 발표된 거 보시면은 많이 줄었어요. 11월 중순 80척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 컨테이너 선수가 60척 내외예요. 연말까지는 20척 내외까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 드시죠. 야, 이거 이제 대기하는 배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네. 역시 벌금도 매기고 한다니까 빠르게 개선이 되는군. 할 수 있지만 이 기사 내용을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배에 이제 쌓여가는 거 여전히 많이 쌓여가고 있다.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눈에서 멀어진 것 뿐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있죠.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93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60척까지 내려왔는데 93척이 기다리고 있다니. 새로운 대기열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왜 바꿨냐 하면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로는 로스앤젤레스하고 롱비치 쪽 바로 앞바다에 대기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너무 많다. 이 수를 크게 줄여보자. 왜 줄여야 되냐 하면은 이게 선박 간의 간격을 두어야 겨울철에 유해한 배출물이 나오는 것도 줄이고 서로 간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더니 잘못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냐.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절대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를 합니다. 서쪽으로 150마일, 북쪽 남쪽으로 50마일 외부에서 운항할 것을 지금 권장한다는 거죠. 다 와갖고서 150마일, 51마일 외부에 있으라는 겁니다. 미국 다 와서.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이거를 이제 카운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20마일 라인에 도달했을 때 대기열의 기록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요때부터 이제 11월 초부터 이제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요때부터 지금 새로운 저 권고안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대기하고 있는 배의 수가 지금 보시면 80척대 중반에서 쭉 내려왔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수단을 사용해가지고서 얼마나 배들이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해가지고서 보시게 되면은 역사상 최고점이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눈속임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다가 이제 쐐기를 박는 저 기사에서 지금 하나의 내용이 더 나오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대기일이라는 거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대기일이 지금 어느 정도이냐? 로스앤젤레스 와가지고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공급망 교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8일에서요. 9월만 해도 계속 올라가서 지금 거의 한 19일 정도까지 와 있죠. 대기일이 여전히 역사적 고점에 머물러 있고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급망 교란 해소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예, 요거는 조금은 그 기준이 변경된 거에 따른 장난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상원에 가서 연이틀 매파적인 발언을 냈고요. 이날에는 이제 연준의 다른 위원인 로레타 메스터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메스터가 더 빠른 테이퍼에 대해 갖고서 오픈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이 확인이 되면서 사실 그래도 이제 뭐 이거 파월 얘기는 전날의 얘기고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러면서 미국장이 잘 가다가 오미크론 변이 딱 나오면서 이제 장이 또 한번 빠졌습니다. 미국장이요. 크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2일로 넘어가시게 되면 한국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3.1인데 발표치가 전년 동기비 3.7 계속해서 고공행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추가 인상 1회 예,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요 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월간 회의가 있는 날인데 당초 시장의 기대는 뭐였냐면 감산을 늘리는 것을 이제 지금 감산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증산하는 거 요거를 멈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회의 결과 발표는 우리는 예상대로 40만 배럴씩 증산하겠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유가가요, 한 1, 2% WTI 기준으로 오르고 있다 갑자기 마이너스만 3, 4, 5, 6 쭉 빠집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반등을 해요. 궁금하시죠? 이게 왜 그랬나?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또 있었냐 보니까는 지금의 오미크론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회의가 끝났는데 회의 중이에요. 인세션인 상태에서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유가가 다시 상승 반전을 쫙 했던 것이죠. 굉장히 이제 많이들 신의 한 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줬거든요. 야, 유가 우리 제발 좀 잡고 싶다. 우리 인플레 너무 심해. 이러다 우리 내년에 중간선거인데 표 떨어지겠어. 라고 하니까 유가 압박에 대해서 적절히 미국의 그 요구사항을 화답을 해주면서도 근데 또 유가가 너무 빠지면 본인들 힘들잖아요.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유가는 적당히 또 유지를 하는 그런 신의 한 수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고 요게 실제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오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작네요. 글자가 크게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보시면은 오펙 회의가 끝났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 내렸었던 본인들 계획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걸 재확인을 했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서 또 40만 배럴씩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팬데믹의 영향 이걸 계속 해가지고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회의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오미크론이 막 나왔는데 끝내기보다는 세션을 그러니까 미팅을 회의 중으로 여전히 열어놓은 채로 미팅을 종료하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저희가 독특한 이 팬데믹이 오니까는 저희가 자산시장에서 별걸 다 봅니다 요새. 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라파엘 보스틱 이제 연준 위원이 나와서 재차 매파적인 발언합니다. 요번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분이죠. 여기다가 이제 메리 데일리나 그 다음에 랜들 퀄스도 과세를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페드 트리오가 공통적으로 이제 더 빠른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이제 제니 델런이 보시면은 가격 임금 나선 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서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를 상당히 자극하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는 전적으로 연준의 책무이다. 요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옐런이 이제 웨이지 프라이스 이제 가격 임금의 나선을 피하는 것은 연준의 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연준 보고 잘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보면은 최근에 인플레가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 속도가 미국에 가파르잖아요. 연준에게 내리는 무언의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지 약간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는 이게 연준의 책무가 아님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서플라이 팩터에 대해서는 지금 영향 미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관세 인하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요거 나오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관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뭐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무역 관세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또 합니다. 네. 보시면은 또 여기에 이제 멘트가 나오죠. 이게 no game changer라고 해서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네.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 미국 고용종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전주에는 20만을 처음으로 이제 깨고 내려가죠. 그래갖고서 19만 9천 나왔는데 그게 사실 이제 또 수정 내 숫자는 그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진짜 미국 고용시장 좋구나.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이날에 이제 사실 아시아장 막판에 나왔던 뉴스인데 애플의 이제 수요 부진 우려입니다. 부품 공급 업체 아이폰 이제 13회 수요 둔화를 통보했다라는 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쪽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좋았었던 반도체 쪽도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크론 이런 경우 좀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사실 보시면 그 전날에 이제 오미크론 이제 미국서 확진자 나왔다 그래서 빠지고 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 오미크론에 과잉 반응했나 하면서 되돌림이 요날 사실 전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들이 다시 반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넣을까 몰라갖고서 여기 넣은 건데 사실 이거는 터키 보시면 요즘에 계속 좀 혼란하다는 얘기하죠. 터키가 사실 사이즈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말하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인데 근데 이제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상식 차원에서 금융 상식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터키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조건 반사적으로 딱 바로 나오는 게 유럽의 은행들이 터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이 터키에 얼마나 묶여 있냐. 그래서 이 자금들이 혹시 연쇄 작용으로 이게 다 이제 부도가 나버리면은 유럽의 은행들의 자기 자본이 약해져서 이제 유럽의 은행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연쇄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터키 혼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쭉쭉쭉쭉 나와 있는 게 유럽의 주요 은행들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터키 관련해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0년간이죠. 사실 이제 이때 2006년, 7년 금융위기 직전이 제일 많았고 그 뒤에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때 비해서 경제 규모가 얼마나 또 더 커졌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터키가 되게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전이될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뭐 증시는 좀 전일에 오미크론에 놀랬던 거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가 상승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3일 금요일의 경우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경우에는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별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중국 쪽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파괴력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일부 투자은행들에서 약간 한 달 전쯤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의 가능성이 있어요, 조만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소스에서 이 양반들이 그 헛발질 했냐 싶었는데, 얘기가 결국 나오긴 했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좀 시기가 조금 살짝 거시기한 면이 있습니다. 요 다음 거하고 엮어서인데요. 역시나 이제 이날 이제 오후에 나왔던 저녁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했던 헝다 경우에 2.6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담보 책임 이행 불가 가능성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디폴트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이제 이게 기사가 되자 그 즉시 쉬자인 이 헝다 회장이 광둥성 정부에 소환이 돼서 가고, 그러고 이제 광둥성 정부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헝다에다가 리스크 관리 감독 명목으로 여러 인력들이 파견해가지고서 너네들 좀 감시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게, 그리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지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뭔가 상당히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이럴 거 알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다다다닥 이게 이어졌거든요. 헝다에 대해 86권가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도 여러 개 말씀드렸었죠. 이런 경우에는 괜찮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아마도 중국은 처음부터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거고, 이게 어떤 경로로 진행되기에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위 시나리오를 써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는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이제는 뭐 거의 99%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로 정부가 개입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과거에 정부가 개입했었던 중국 다른 사기업들 부채 문제 사례를 보면 이게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진행됩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것이고 가급적 경제에 영향을 안 주도록 연착륙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죠, 정부 입장에서. 근데 이게 86번가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 시장에서도 바랬던 거는 정부 개입 없이 잘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했던 부분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개입이 결국은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문제가 좀 더 심각한가 봐 라는 의구심을 투자자들에게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 중국의 지준율 인하 뉴스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중국은 그래요. 중국에서 큰 이제 완화책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요,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진짜 큰일이 있을 때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헝다 관련된 소식은 이제 다시 한번, 그동안에는 또 잊고 지내시다가 지금부터는 다시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국 리스크로 보일 수 있는 디지 추징, 결국에는 상장 폐지 결정 내려졌고요. 사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제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입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55만 예상했는데 21만 증가. 이게 다른 데서는 고용 다 좋은 것처럼 말하더니 제일 중요한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왔네. 물론 직전 2개월치에서 8만 2천 상향 수정이 있었지만 그래봤자 29만 2천 엄청나게 하회를 했구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숫자가 딱 나오자마자 이런 논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뭐야, 고용이 부진하네? 그러면은 연준은 인플레 고용 보는데 고용이 별로야. 긴축이 늦춰지겠네. 저금리가 계속된다. 자산시장 가자. 이런 시장의 논리가 나와서 요거 나오자마자 증시가 빵 뛰어요. 미국 선물 보시면 이때 빵 뜁니다. 여기다가 이제 논리가 또 하나 덧붙임이 되는 게, 사실 임금의 인상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도 인플레의 부정적 요인 중 하나였잖아요.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나온 게 보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중에 서프라이즈다. 숫자도 나쁘고
상승률도 나빠.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까지도 덜게 되나? 더더욱 긴축이 늦춰지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아주 희한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숫자가 나와서 사실 이걸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긴축적인 숫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긴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전월 때 4.6%였거든요. 그 전달, 그 전전달에 우와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실업률이 큰 폭 줄었어요. 내려왔어요. 할 때가 0.2%포인트씩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큰 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0.1%포인트 내려오겠지. 4.5%일 거야. 예상했는데 웬걸 4.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연준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4%입니다. 한 달만 더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이제 완전 고용 달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월에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은 인플레는 이미 많이 높고 고용을 핑계로 돈을 풀었는데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은 긴축의 시기가 얼마나 빨라질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노동 참가율의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개선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 전달엔 그게 없었어요. 참고로 61.6%, 61.6%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참가율도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0.1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 대비 더 높게 간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활동 참가하겠다는 사람도 늘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어서 실업률은 훨씬 더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웃기죠. 고용 데이터는 나쁜데 실업률은 낮고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시장에도 들어왔대. 이게 무슨 미국의 자료는 잘못된 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요걸 딱 보고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요 21만이라는 숫자가 향후에 상향 수정될 수 있겠구나. 보통요, 요 데이터가 나오고 한 2달 정도 뒤까지는 수정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전 2개월치에서 증가 수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게 있거든요. 워낙 이제 월 초에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데이터 취합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세밀화하고. 이게 이제 9월, 10월에도 그래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상향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게 요번 11월 보고서 내용도 나중에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제기가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9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쇼크였어요. 뭐냐 하면 예상치가 50만 증가였거든요. 발표처가 19만 4천 증가했어요. 지금이랑 뭔가 똑같아 보이죠. 그렇죠? 데자뷰 같죠? 그래서 30만 6천이라는 숫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적게 나왔죠. 근데 이때에 전월치하고 전전월치는 16.9만 플러스로 상향 수정돼서 이걸 감안하면 예상치 대비 발표치가 13만 7천 그래도 어쨌든 적게 나왔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보시면 예상치 대비 발표치가 잘 나왔죠. 전월치 전전월치 변동 합산을 해보니 무려 23만 5천이나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버리면은 예상치보다 무려 31만 6천이 잘 나와버립니다. 이게 고용 서프라이즈였죠. 10월 달에. 이때부터 긴축 빨라진다고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11월 달 숫자 이제 지난 금요일 나온 거 보시면 발표치 21만, 예상치 55만, 34만 차인데 전전월치 8만 2천 상향돼서 25만 8천. 야, 9월 달보다도 2배나 더 나쁜 숫자가 나왔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게 상향 수준인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21만이라는 게 나온 월간 고용 보고서, 소위 말해 논판 페이롤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기업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실업률하고요, 노동 참가율하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은 가구들의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 주체가 달라요. 이거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양자가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때들이 왕왕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논판 페이롤 숫자, 기관 대상 조사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가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숫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거든요. 요거 올해 거를 쫙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에 숫자가 나빴다 그랬죠. 논판 페이롤이 19만 4천이었어요. 근데 요때 가계 대상 조사 결과로 보면 무려 52만 6천 증가라고 서베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숫자 간의 차이가 나죠. 결국은 그게 그 뒤에 변동치로 수정이 돼가지고서 다 반영이 됐죠.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지적할 수 있느냐? 지금 11월 달에 그 기관 대상 조사로는 21만 증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지금 가계 조사로 저기 나온 결과는요. 얼마 증가인 줄 아십니까? 113만 6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블록버스터급의 또 저기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13만이나 증가했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게다가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높아진 게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거의 수렴해 나갑니다. 기업 이제 양자 간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보시면 기업 대상 513만 조사, 가계 대상 조사가 534만입니다. 약 한 20만 차이가 나죠. 그쵸?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그 뒤에 좀 반영이 될 것 같다. 어쨌든 근데 합산해놓고 보면은 크게 차이는 안 난다. 근데 월별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랑 더불어서 한 이틀 전에 먼저 나오는 ADP 숫자도 또 달라요. 예. ADP라는 거는 요 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약 이제 40만 개 되는 미국 사업차에 대한 고객 임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간 고용이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부 부문은 제외하고 민간 쪽만 해가지고서 고용 변화 발표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큰 추세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용 보고서하고. 근데 월별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의 소스가 어디냐,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참 주식하기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까지 보고서 다 가가지고서 추려서 봐가지고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봐야 되면 또 봐야죠. 예.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헤드라인 숫자 21만이라는 숫자만 나빴지 다른 모든 숫자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장의 해석은 틀린 것이었고 그 뒤에 주가가 주주죽 빠진 거 긴축에 대한 우려로 그거는 뭐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당신들의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무슨 일타 강사처럼 지적을 한 인물이 이날 금요일 밤에 나옵니다. 누구냐? 요즘 뭐 메파로서 아주 지금 이름이 날리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예, 지역연준 총재인데, 고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 숫자 보니까는 헤드라인 숫자는 좀 실망스러운데, 그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기보다 더 빠른 테이퍼링 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구체적 멘트로는요, 고용의 헤드라인 숫자를 제외하고 나면 고용 보고서는 꽤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면은, 참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내려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구조사 결과에서는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진 것 같네요. 여기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금 요번에 또 나타난 것 중에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 연준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그게 있어요. 성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 시장에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성이 더 일자리 구하기가 이제 위기 겪었을 때 덜 잘리고 더 빨리 구하고 인종별로 나눴을 때 백인들이 덜 잘리고 더 빨리 일자리 구하고 그 다음에 저학력보다 고학력들이 그렇더라. 그러니까는 그 팬데믹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 금융위기 이런 위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소위 사회에서 조금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들이 더 큰 피해를 입더라. 그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완화적인 정책을 펴서 고용 증가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연준의 책무이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10월 고용보고서까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11월 달에 소위 말해서 여성 쪽, 그 다음에 아시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다음에 히스패닉 쪽에서 실업률 하락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 백인하고 남성들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 계층 쪽에서도 고용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하거든요. 제임스 블라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고용 보고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더 빠르게 테이퍼링 해야 된다. 더 빠르게 긴축에 나서야 된다. 3월에 금리 인상도 오픈돼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시장의 잘못된 해석, 긴축이 늦춰진다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것이다 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ISM 서비스 지표 나왔는데 진짜 강해도 너무 강해요. 예상치가 66.7로 많이 높았거든요. 근데 발표치가 무려 69.1이 나왔습니다. 97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다 좋아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쪽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코멘트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과열돼 있고 공급망도 개선 안 되고 가격 높고 사람 구하기 힘들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다. 경제가 난리가 났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쫙 올라갔다 쫙 빠져가지고서 끝이 났고, 네, 뭐 하여튼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 보시면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파월을 비롯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 갖고서 급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요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꼭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까 하고, 이제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20이라는 극단적 공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86번가 여전히 증시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촛불을 켤 때는 아직까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목요일에 중국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또 빨갛게 해놨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옵니다. 예. 요 점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추가적으로는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이제 12월 FOMC 때까지 12월 15일까지 연준 위원들은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걸 생각하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장에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블랙아웃, 더 이상 이제 FOMC 때까지 연준 위원들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호주,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다음 주에 있고, 중국 이제 헝다 부채 문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인프라, 그다음 부채 한도 협상 15일이랑 지금 12월 FOMC랑 맞닿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미중 진짜 관세 이거 배제 그거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좀 길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